박형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시장이요. 그야말로 이해관계.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오늘은 특집 생방송 토론으로 인사드립니다. 2022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린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높은 투표율로 동참한 민심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함께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앞으로의 국정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은 자가격리가 어제 끝났나요? 어제 낮 12시에 풀렸습니다. 예, 집에서 결과를 좀 받아들이시고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예. 네, 선거 전에 묶여 있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고. 네. 그리고 또 선거 결과까지 안 좋으니까 다 내 책임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선거 전에 못 뛰어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참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뭐 장지훈 의원님은 부산에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죠? 다녀온 게 아니고요. 예. 거기서 계속 상주를 했고 예. 알고리즘 녹화로 한번 왔다가 방송할 때만 이제 그 왔다 외에는 가시고. 뭐 선거 기간 동안 계속 부산에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평소처럼 치열하고 좀 아량 있는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YTN 생방송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토론 끝부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는데요. 두 분 모두 이번 재보선 결과 보고 많이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역시 민심은 천심이다. 그리고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다이나믹한 이 국민들의 역동성 이것을 뼈아프게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불철저했던 부분은 없었나 지금 예. 점검하고 있고 혹시 고장나 있었던 건 또 없나 이것도 새로 고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질서 있게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놀란 건 같지만 좀 느낌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희도 참 무서웠습니다. 정말 민심은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1년 전에 저희들을 향해서 큰 회초리를 예. 우리 국민에게 드셨는데 1년 만에 또 그 회초리가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으로 이번에 향했던 그 매섭고 큰 회초리가 다음 선거 때 우리에게로도 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번 선거에 드러난 민심은 저희들을 칭찬하거나 저희들이 잘해서 압승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독선 이런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거다 생각하고 저희 당은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정책들 또 좋은 인물들 좋은 대안들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로 저희를 지지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시는데 민심이 이렇게 여당에 이렇게 분노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마포을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5천 몇백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다 일일이 전화를 했더니 예. 그중에 1,000명 정도, 20% 핵심 당원들 아닙니까? 좀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었고. 예. 근데 이분들이 왜 떠났냐면 민주당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하냐. 한쪽에서는 그게 투표장에 안 나간 거고요. 핵심 지지층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였는데 부동산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쭉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세금 문제도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막 올라가고 또 1인 가구도 세금을 많이 내고 예. 또 저희가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요. 종부세 기준이 이제 9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가다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12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2주택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투기 목적이 아닌 부분을 좀 핀셋으로 골라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적 측면에서 민주당을 핵심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은 왜 언론개혁 안 하냐, 왜 이해충돌 방지법에 통과를 안 시키냐, 이렇게 과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셨고, 또 실제로 민생 이 부분에서는 집값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리고 특히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렇게 불만 표출이 심했더라고요. 예를 예. 들면 부부하고 같이 둘이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값도 5억 이하였을 때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좀 너무나 엄격한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또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또 이렇게 불만의 요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점검해서 새로운 개혁 정책을 좀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의원님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테고. 예, 이 선거를 두고 제가 뭐 남의 당 또 민주당의 실정이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논하기는 뭐한데 선 끝나자마자 다만 이게 토론 프로그램이니까 예. 저희들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뭐 피상적으로 LH 투기 사건이나 또 선거 막바지에 터진 김상조 실장의 내로남불성 그런 임대보호차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신의 임대료를 14%씩 올리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9% 올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폭발시켰지만 저는 조금 축적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예. 무슨 말이냐면 21대 총선 끝나고 180석을 받아갔잖아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마지막 국정 운영 정말 잘하라고 그렇게 몰아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임대난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80석의 저주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또 직무 배제시키고 또 그런 것을 넘어서 윤 총장이 사퇴하게 되고 또 신현수 패싱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LH 투기 사건이 얘기 나오고 선거 막바지에 이 김상조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난 다음에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조금 독선적으로 톡수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또 과연 민주당이 정의로운 정권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폭발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선에 21대 총선에 당선되고 다른 방송에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심은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하인리 법칙이라고 뭔가 시그널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일정 정도 동의를 하지만 조금 다른 결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LH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1위를 했어요, 여론조사. 예. 그러다가 LH 사건이 3월 1일인가요? 터지면서 급격하게 민심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공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큰 표차로 이렇게 패배를 한 건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검찰 개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 같은 경우도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에게는 좀 더 왜 강고한 개혁을 못했느냐 이런 거고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이런 어려움, 삶의 고통, 그리고 또 코로나19에서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박근혜 정권이 몰락할 때 이게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게 처음에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시그널을 잘 분석을 못하고 왜 이게 세월호 사건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국정의 총체적 부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큰 해초리를 안 맞았어요. 거의 비겼거든요. 네. 그 이후에 또 우병우 파동이 터졌거든요. 그 이후에 또 잘 아시겠지만 배신의 정치 이래가지고 집권 여당에서 조금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조금 정권에 좀 견제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눌러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진박 마케팅이 있었거든요. 진박감별. 예, 진박감별. 그런 것들이 저는 박근혜 정권도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미리 반성하고 국정의 난맥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몰락은 안 했을 텐데 그때 넘어가는 것들이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진박 마케팅으로 이제 무너졌단 말이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뭐 LH 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걸 좀 간과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원인을 같이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같은 부분은 두 분 다 원인이긴 한데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토론 키워드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새로운 두 시장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까인데요. 역시 관심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도 이제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간 주도의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이 힘을 받게 될지, 또 아파트 높이 제한이 풀릴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어디까지 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임기고요. 또 시의회 구성이 거의 뭐 107석 중에 101석이 민주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동의 없이 또는 협조 없이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또 제가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걸 쭉 보니까 오 시장이 공약한 것 중에서 오 시장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중앙정부 힘도 필요한 중앙정부라든지 시의회에 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의원들이 5명, 구청장 1명, 또 시공무원 4명, 또 전문가 2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상 시의회가 주도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 과정이 시의회의 어떤 그런 동의 없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명색이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시정을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우리가 내세우던 공약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이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 그래 니들은 모자랬냐 이렇게 또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협치를 구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주당의 동의를 자꾸 구하고 시의회와의 어떤 그런 소통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들의 동의를 직접 이 의회가 전혀 오 시장이나 박 시장에 대한 협조가 안 되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해야 됩니다라는 여론으로 시의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좀 민주당 협조하고 시정부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해주면 그런 걸 놓고 서로 정책적 경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한번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박영준 시장은 첫 일성이
협치를 얘기했거든요. 예. 김영춘 후보의 공약까지도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런 협치가 가장 절실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허락을 받는 그런 국민들 설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 의원님 이제 네. 민심을 빗대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대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부세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의 좀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아직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니에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순전히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이건 좀 풀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1가구 1주택 뭐 좀 재산세 낮출 문제 예.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입법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오세훈 시장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박형준 시장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지금 고소고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것은 본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좀 털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방송 토론하다가 선거 때 대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스피드 주택 공급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시장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용적률 푸는 문제 같은 경우도 시의회 통과 사항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 주택 뭐 개발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려면 그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35층 이거를 풀겠다. 예. 50층까지 하겠다.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급격하게 본인이 공약을 스피드하게 본인의 희망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건 서울 시민들이 꼭 필요한 거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협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난번에 무상급식으로 10년 전에 시장 사퇴할 때도 직접적으로는 서울시 의회와 충돌이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당선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진지하게 민주당 시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조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 시장의 정책들을 사실 좀 받아들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오히려 출구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많이 왔습니다. 용적률 완화 부분도 그렇고요. 안전진단 간소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문제. 예. 이거는 사실상 국토부나 시의회의 사실 승인 사안이고요. 유일하게 한강변 35층 이제 고도제와 완화 요거는 오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진짜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나 시의회가 완전 장악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우리 국회 다시 말하지만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시정은 부동산 관련된 좀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오 시장의 정책들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좀 합리적인 제안이라든지 수용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전혀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1년 후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계속 꼬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국민들을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공급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실제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제 지역구인 마포, 을 지역구만 보더라도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절반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총선 때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가족이 계속 분화되면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 나가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총선 때 180석을 얻다 보니까 오만하지 않아도 제대로 오만한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굉장히 갇힐 가능성이 예.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시 정부는 어쨌든 수장이 의회와 관계없이 오세훈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면 1년 후에 당신 뭐 했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표를 몰아줬더니 국민의힘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민심은 요동치는 거고 아주 디테일하게 겸손하게 살피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더 절감을 했습니다. 예. 부산에 이제 계속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 박병준 시장 공약 중에 이제 뭐 신공항 건설은 좀 협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핵심 공약이 이제 15분형 도시인데 이게 이제 어반 루프라고 하잖아요. 어반 루프입니다.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잠깐 좀 설명. 아니 어반 루프 전해 같은 주시죠. 경우에는 당선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이건 10년짜리 예.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단계를 밟아가가지고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고려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기대를 갖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 부산 시내가 동부산과 서부산의 어떤 교통이 너무 정체돼가지고 거의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반 루프는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0년 프로젝트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예. 당장 이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어떤 그런 프로젝트와 또 어떤 외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고 또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부산도 47명의 시의원 중에 40명이 민주당이고 2명을 제외한 전체 구청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협조 없이는 박형준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실천되기 힘들고요. 또 이미 올해 예산은 결정이 돼가지고 집행될 수밖에 없고 내년 예산은 저희 타봤자 다음에 또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낸 게 김용준 후보가 했던 공약들 동북아의 제2싱가포르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민주당의 그런 공약들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또 전임 시장이 해왔던 사업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들은 반드시 연계선상에서 연장을 해서 하고 인사도 뭐 대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무적으로 박형준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인력만 교체를 해서 연속선을 가겠다는 것이고 예. 또 정무직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패단이 있었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아주 낮은 자세로 저희들이 공약하는 것, 민주당이 공약하는 것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에 큰 180석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 의원들 박재우 의원이나 최인호 의원이나 또 전재수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 발전에서만큼은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같이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시정에 임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약속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장제원 제가 의원이 질문드리면 굉장히 유순해지신 것 같아요. 선거 이겼다고 아니요, 여유도 저희들은 있고 늘 겸손하게 하여튼 뭐,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대본을 좀 보면서 좀 웃음 피식 나온 게 있어요. 박형준 이제 시장이죠. 15분형 도시. 예. 박영선 후보는 21분 도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이 좀 더 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파리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 이걸 네. 얘기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간 건데 어쨌든 같은 걸 주장한 건데 박영선 후보나 박형준 후보나 21분 도시, 15분 도시 어쨌든 박형준 후보가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어반 루프 이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300km 이상 달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공상 영화에 나온 법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시속이 1280km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공약했으니까 한다 예.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은 너무나 큰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부산시장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면밀하게 해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했다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시민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토론도 하고 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의견도 더 듣고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이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또 중앙정부 협조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반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기장에서요, 예. 저 강서까지 이 부산의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가 밀리고 램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토론 키워드 주시죠. 네,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정계 개편 시나리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처한 상황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그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좀 맡았고요. 원내대표랑 당대표 경선 좀 당겨졌잖아요. 네.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좀 쇄신의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질서 있게 좀 빠르게 하자.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도 확 당겼고요. 전당대회도 사실 이렇게 빨리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제17대 열린우리당 시절에 비대위원장 체제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의원들한테 지지도 많이 받고 인품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맡아서 당분간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일단 경청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질서 있게 메시지를 밖으로 내자. 이렇게 해서 저도 어제 도종환 의원을 만나서 예. 그렇게 좀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재보궐선거였지만 어쨌든 앞으로 남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을 이렇게 저렇게 한들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뭐 별무 소용이죠.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반대합니다. 총선 때 준 의석 그 당으로 4년에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법으로 어쨌든 이 민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세게 저에게 지금 매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당황하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런 핀셋 정책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에 지면 뭐 여러 목소리가 뭐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만 해도 이제 초선들 모여서 또 얘기를 했고요. 또 20, 30대 의원들이 또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원들하고도 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좀 썼습니다만. 정 의원님이 저 초선들의 선생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또 욕먹는 경우도 있는데 예. 캐러반의 지혜를 배우자. 사막의 아라비아 상인들은 모래바람이 불면 지형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모래산이 움직이고. 예. 근데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칠 때는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 딱 있다가 모래바람이 멈춰지면 나침판을 들고 그 방향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총선 이 선거 패배 이후에 분열상이거든요. 예.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 이걸 또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좀 단합된 목소리, 단일한 좀 메시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 제가 이제 민주당을 조언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반성하고 내로남불의 늪에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는 민주당 내부에 인재풀이 그래도 180석이 되는 큰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4번의 선거를 압승을 거둘 때까지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 뭐 또 언론에서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잘 이끌어 왔는데 지금 정책 기조를 지금 뭐 다 없는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정책적으로 노선 갈등 이런 것보다는 인물로 좀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수교체하는 정도로 좀 꾸렸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조금 더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조금 더 기존의 주류 세력에 대해서 좀 반발 목소리를 냈던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비대위에 좀 넣어서 인물을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그냥 국민들께 금방 다가오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뭐 도종환 의원도 어떻게 보면 장관,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대부분 보니까 좀 초선 의원들도 좀
그 정권에 많이 좀 친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인물을 놓고 비상대책위원회 몇 면을 놓고 과연 국민들이 반성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물러났고요. 6월쯤 전당대회가 좀 예정이 돼 있죠. 일단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 어저께 주호영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만났나 봐요. 저는 주호영 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되자마자 제1 스케줄로 안철수 대표와 만남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당을 좀 이게 그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통합과 이 화합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던져놓은 상황이고 예. 아직까지 답이 안 온 상황이니까 일단은 통합 대상인 국민의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게 순서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의 제일 큰 통합. 다시 말하면 이번에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저희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1야당이었지만 범야권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대표성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 플랫폼으로의 어떤 그런 예. 인정을 받은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통합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의 매끄러운 선출 그다음에 그 지도부가 대권 후보들을 잘 관리를 해서 경선을 흥행시켜서 경선 과정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또 저희들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조금 이제 합당에 뜸을 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등과 함께 좀 제3지대 좀 볼륨을 좀 키우자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우리 쪽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차츰차츰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고서는 본인이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뭐 잡음은 있겠지만 결국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과 합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총선 때, 이번에 선거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저는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와 윤석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높아지면 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서로 경쟁적 관계지 협력적 관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뭐 윤석열 또 만나겠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두 분이랑 생방송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데요.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땡땡님인데 정청래 의원님 민주당을 구하러 당 대표 출마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고요. 또 이제 봉성님께서 장재훈 의원님 차기의 부산시장 출마하기가 없습니까? 팬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엄청 문자 받고 당 대표 나가라 그런 권유를 엄청 받습니다 지금. 봤는데 글쎄요. 고민 중이세요? 하여튼 이게 너무나 크게 지니까 사실은 멘붕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초선 의원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저한테 다 또 막 그런 이러저런 요구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생각할 겨를이 아직 정리하셔서 없습니다. 알고리즘에서 좀 발표해 주시고요. 우리 장 의원님은. 저는 제가 박형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께 깨끗하고 유능하게 시정을 잘 운영해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우리 박형준 시장이 성공한 시장을 만드는 거 예.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을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예.
자, 뭐 선거만 끝나면 이긴 쪽과 진 쪽에서 하는 말들을 이제 국민은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또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진짜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시사톡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